김성환의 시사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도 확진자 수가 600명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한시가 급한 이때 여야가 또 내탁 공방을 벌였다는 건데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정부 무능에 따른 인재로 규정하고 청와대 인사들을 불러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민주당은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강조하면서도 야당을 향해 사람들의 공포와 불안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의 유혹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 명칭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던 국회가 첫 회의마저 정쟁으로 시작하다니 답답함을 넘어 화가 난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문득 최근 한 감염내과 교수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방역으로 모두가 바쁠 때 국회가 방해만 한다. 정치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다소 극단적인 말일 수는 있지만 이 말에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 정치권이 되새겨봐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야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정부 치료 체계를 개편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민아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오전에 누적 확진자가 이제 476명이 발생을 했고 오후에 123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오늘 하루에만 이제 599명이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4,335명으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확인된 사망자 총 26명이어서 4명이 이제 늘어났는데요. 81세 남성, 71세 남성, 65세 남성, 86세 여성으로 대부분 이제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던 고령층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늘어나는 환자 수로 보면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추세가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던 지난달 26일 이후 이제 하루 284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27일에 505명, 28일에 571명, 29일에 813명으로 계속 이제 급증을 해온 거죠. 그러다가 어제 추가 확진자가 586명으로 줄어서 좀 증가폭이 다소 주춤했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증가폭이 말씀드린 대로 599명이니까 비슷한 추세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근데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어요. 부산 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산의 50번 확진자인데 지난달 25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때도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도 좀 증상이 가벼웠고 입원 후에 곧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지난달 28일, 29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서 퇴원을 하게 됐다라고 병원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천교회에서 유발된 20대 젊은층 다수가 또 호전세를 보이고 있어서 부산 지역에서는 이 퇴원할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성동구청 직원 얘기 다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엘리베이터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재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게 한 1분밖에 안 되는데 네. 이게 감염이 됐다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의문이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이 두 사람 모두 이 재검사를 통해서는 1차 재검사, 2차 재검사에서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애초에 좀 감염이 됐다가 단기간 내에 치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최초의 어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부터 확진자 집계 방식을 좀 바꾸지 않았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바꾼 거죠? 그동안 매일 오전 9시 기준 통계를 발표했는데 오늘부터는 0시 기준 통계로 바꾼다고 합니다. 단 발표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고요. 이렇게 한 것은 지금 확진자 수가 4천 명 선을 넘어가면서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간의 어떤 통계가 달라서 오는 혼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발생 현황 추이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기준 발표에도 이제 지역별 확진자 사망자 수, 격리 해제자 수, 검사 현황 이런 정보는 제외하고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만 공지한다고 지금 방침을 바꿨다고 합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따로 발표하고 또 하루 두 차례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집계 수치가 안 맞아서 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군요. 그리고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정부가 치료 체계를 좀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병상 수는 제한돼 있고 또 어떤 치료 인력도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제 확진 환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이제 지병이 있어서 입원이 필요한 어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문제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 일단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이제 정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모든 확진자들을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왔는데 일단 이제부터는 중증 환자에게 집중 치료 기회를 좀 준다 이런 거고요. 나머지 이제 경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에서 이제 전담 의료진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좀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시도별로 어디다 이제 운영해야 될지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대구시의 경우는 오늘부터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환자 수를 합치면은 현재 기준으로 해서 3,700명가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들을 다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환자들을 증상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리고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치료센터 같은 데로 옮겨서 뭐 연수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우려가 계속 제기가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것에 기존의 이제 체계 밖의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긴급하게 좀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고령이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이 지금 이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진단과 이 치료 때문에 사실은 치료의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고 있는 분위기가 있다. 사망자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문제는 해소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병상 연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또 계속 보고 있는 게 이른바 이제 그 달빛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주하고 대구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공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석 광주시장이 이제 1일 광주 공동체 특별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의 경증 확진 환자를 이 빛고울 전남대병원과 시립 제2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좀 두 지자체 간에 좀 연대 움직임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거돈 부산시장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병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구 경북의 중증 환자들을 서울시립병원에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서 대구 문제를 같이 좀 우리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국군 대전병원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국군 대전병원 방문해서 지금 1,400명이 넘는 군 의료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이 좀 신뢰를 더 이제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좀 든든한 조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 국군 간호사관학교로도 이동을 해서 신임 소위교육 현장을 참관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간호장교 75명의 경우에 인관
인관식이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국군 대구병원에 조기 투입이 되기 위해서 내일로 인관식을 앞당기고 곧바로 이제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면서 좀 충분히 역할을 해달라. 이제 뭐 잊지 않겠다,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 좀 격려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포함이죠. 개학을 또 한 번 연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이달 9일 날 이제 개학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주일 더 연기를 해서 이 결정을 했는데요.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3월 초부터 최소 3주간은 휴업이 이제 불가피하다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꺾이는데 지금부터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1주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미성년자 확진이 좀 급증하는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더해서 이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인들, 특히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돌봄 휴가를 좀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지만 지금 학부모의 고민들은 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가 열렸었죠.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울먹여서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인상을 남기기도 했어요. 그렇죠. 홍남기 부총리가 이 관련해서 이제 당정 협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말씀하신 대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야 다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소상공인들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낙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어떤 경제부처 수장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네. 사실 저도 이런 뉴스를 전하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울고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대략 이제 그 결정한 어떤 큰 액수가 6조 원 이상이다 세출 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르스 때 세출 예산 기준 추경 액수가 6조 2천억 원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메르스에 준하거나 메르스 사태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어떤 추경을 편성한다 이런 이제 방침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총액을 국회에 제출할 이 추경 예산은 아마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당정이 추경을 어디에 이제 투입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일단 방역 체계 보강과 의료기관 격리자 지원에 이제 우선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진작하는데도 지금 추경 예산이 긴급하게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초저금리 대출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착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임대인이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해줬을 경우에 여기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로 추경이 이제 내용이 구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6조 2천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지난번에는 메르스 사태 때는 실질적인 메르스 대응 예산은 한 2조 5천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 만약에 6조 원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규모가 되는 거겠네요. 그게 이제 세출 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 네. 사실 이제 그 세출 예산이 있고 세액 경정이 있는데 네. 세액 경정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제 규모가 좀 지금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액 경정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는 아마 추가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세출 기준으로 6조라고 했을 때 그 메르스 사태 때를 이제 기준으로 놓고 계산을 하면 총액은 아마 10조를 넘을 거다 계산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세부 내역은 아직 뭐 국회 보고를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세부 내역이 보고가 되면 아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이런 입장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정부에서 사과하는 게. 그렇죠. 이 마스크를 이제 긴급하게 좀 많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뭐 지금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쭉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 과정에서 오히려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안감은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일 총괄조정관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기까지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일 날은 주말이었기 때문에 영업을 하지 않는 이런 판매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더 많은 물량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면서 정부로서도 일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마스크 생산량이 한 1,300만 장 하루에 지금 수치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중에서 이제 대구 경북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의료진한테 또 지급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기업이나 산업 현장에서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일반 국민한테 가는 게 지금 이제 50%를 공적 물량으로 배포를 한다고 하는데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 500만 장, 600만 장 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 지금 마스크 충분히 보급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스크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이렇게 사서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마스크 나눔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요 사태가 조금 좀 꺾일 때까지 쓸 수 있는 분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좀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스크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기보다는 지금 초기에 약간 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마스크 좀 적재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꼬여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좀 수사기관들이 좀 진력해야 될 문제가 매점 배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 아마 지금보다는 마스크 수급 문제에 있어서는 나은 상황이 이제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해볼 만하겠습니다. 네, 정부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경로로 파악되는 신천지 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태 이후에 공식석상에 나와서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감염자가 많았다.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차례 이렇게 절을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면서 자신의 어떤 특별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의 목소리들이 있고 해서 좀 시끄러운 이런 분위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말이 잘 안 들렸어요. 저도 생방송으로 들었는데. 그렇죠. 보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마스크도 쓰고 있어서 얘기가 정확하게 안 들려서 답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논란이 될 만한 답변도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어떤 그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나 요구를 잘 따르지 않았다. 명단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누구의 어떤 잘잘못을 따질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대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들이 지금 모임을 다 중단했고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또 협조가 많이 이제 제한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만희 총회장이 자신도 이제 감염됐는지 여부를 지금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과 음성이 나왔다는 건데 어디서 이제 검사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통일교재단 소유인 것으로 알려진 HJ 매그놀리아 국제병원이 가평에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검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공식적으로 선별진료소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의료기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효력이 있는 거냐 의문이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은 이후에 자가격리를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기자회견을 한 가평에 17일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니다 27일로부터 있었다라고 바꾸기도 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했다고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게 제대로 어떻게 잘 준비가 된 이제 성의 있는 답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그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음성 나왔다고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음성 나왔다고 하는 검사 결과지도 지금 공개를 한 그렇습니다. 상황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체 설치를 하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약간은 이제 좀 당혹스러운 뉴스이기도 했는데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자체장이 지금 이제 이만희 총회장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검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였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 입장이었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만희 총회장이 또 과천에 가서 이제 검사를 지금 받은 걸로 파악했다라는 입장으로 다시 이제 나온 상황이거든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밝힌 겁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예. 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어떤 좀 약간은 이제 해프닝성 얘기로 이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공식적인 확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검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엉뚱하게도 이만희 총회장의 발언보다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지금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시계가 처음에 이제 사진에 나왔을 때 절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에 있는 소매가 걷어지면서 이제 시계가 이제 노출이 됐는데 이 시계가 처음에 이제 언론 카메라에 비쳤을 때는 약간 그 청와대 그 봉황 무늬가 있고 해서 예. 아 청와대 시계를 차고 나왔다 이렇게들 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 어떤 이렇게 나눠준 시계는 아닌 것 같고 해서 좀 고해상도 사진으로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써 있어서 이전 정부의 시계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전 정부의 시계면은 이만희 총회장 이것을 어디서 손에 넣었느냐를 두고도 사실은 설왕설래가 쭉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어떤 신천지와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연장선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가 제작했던 시계와 이 시계의 모습은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이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에서 제작했던 시계는 이제 은장인데 네. 이만희 총회장이 이제 차고 있는 시계는 이제 금장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날짜 표시판이 따로 달려 있는 것도 다르고 이렇게 좀 모양이 다르다고 하는데 사실 과거에 청와대 시계를 위조해서 가품을 만들었던 업자가 뭐 잡혀갔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 네. 그리고 실제 이것과 비슷한 모양의 시계가 또 뭐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서 뭐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거래 내용에는 뭐 이것은 국회의원용으로 따로 만들어진 시계다라는 설명도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이런 가품을 손에 넣어서 뭐 차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따로 뭐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인지는 추가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걸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신천지 측은 일단 이 시계는 뭐 아는 장로 기독교 장로로부터 뭐 5년 전에 받은 뭐 시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것도 진위 여부는 아마 가려봐야 되겠죠. 저도 사진을 찾아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좀 달라요. 모양이 이게, 다릅니다. 예,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때 대통령 시계를 국회의원들도 갖고 싶었는데 그때 청와대가 안 줬다고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막 애가 닳고 그랬던 모습을 그렇습니다. 제가 네.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물량을 얼마 안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을까 손에 그게 궁금해가지고 저도 비교를 해보니까 모양은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청와대에서 뭔가 시계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추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거는 뭐 지금 정권이 이미 바뀌었으니까 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이 좀 확인해 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 또 싶네요. 네.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자청한 배경이 검찰 수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뭐 여론의 부담과 법적 부담 이런 거를 고려한 이런 뭐 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뭐 신천지 피해자 단체도 이만희 총회장을 지금 고발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뭐 검찰이 이제 지검에다가 지금 배당을 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가 또 어떤 살인, 상해죄 그리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만희 총회장과 뭐 이 간부들을 신천지 간부들을 지금 뭐 고발한 이런 상황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대구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신천지의 교회 책임자들을 지금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고 명단을 뭐 잘못 제출하고 이런 거를 문제 삼아서 고발한 상황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이렇게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은 그다지 뭐 이렇게 뭐 긍정적인 반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자 해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왕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신천지가 방역 활동에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또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많은 이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런 것들이 언급되긴 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의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정부의 책임을 뭐 다시 이제 뭐 상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신천지 측에 좀 엄중히 요청을 한다. 허위 보거나 비협조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이제 내놓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구 지역에 의료 자원봉사를 나선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되고 또 그게 공개가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나오던데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이제 전 의원하고 그 부부관계에 있는 김미경 교수하고 같이 이제 의료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데 저는 봉사활동을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이제 좀 긍정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네. 일단은 자신의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의료인으로서 하는 일이니까 그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이나 이런 것에 이제 인용된 어떤 그 이용자 인터넷 이용자들의 반응 이런 걸 보면 지금까지 안철수 전 의원이 한 일 중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성과를 냈다거나 아주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이건 정말 칭찬할 만하다 뭐 이런 성과를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뭐 안 대표가 전문의 과정을 받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실제 환자를 진료한 게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네. 직접 진료를 하기보다는 옆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가서 이제 되지 않나. 문진하는데 아마 참여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검체를 뭐 이렇게 채취한다든지 네. 그걸 이제 키트로 검사하는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배우긴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 얘기도 좀 알아보죠.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는데 뭔가 생산적인 논의는 안 됐다는 지적이 있죠. 그렇죠. 이런 회의나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모두 발언은 굉장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 이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인데 지금 이 자리는 부처로부터 뭐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업무 보고를 받기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의 병상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마스크 공급 등의 시급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좀 핀셋 특위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대로만 운영이 되면 사실 이 특위가 설치된 의미가 있고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모두 발언 끝나고서 시작을 하자마자 이제 미래통합당의 뭐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쭉 이제 의원들이 방역망이 뚫린 근본 원인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에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초반에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특위에 청와대의 관계 인사라든지 정부 인사를 다 불러서 그런 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또 여당이 맞받아치기도 하고 여러모로 비생산적인 이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정세균 총리가 오늘 나오지 못했는데 예. 왜냐하면 대구에서 가서 이 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총리가 오지 않는 것까지는 일단 여야가 양해를 한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때 이제 뭐 상식적으로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를 초반부에 할 수 있었다라면 뭐 효과가 있었겠지만 네. 다른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고려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 경보가 이제 심각으로 올라간 게 너무 늦었다라는 것 지적에 대해서도 이 심각에 준해서 모든 준비와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심각으로 실제로 이제 위기 경보를 올렸을 때 예를 들면 국가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쟁점인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했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비례정당을 공식적으로 뭐 한다는 입장은 아닌데 아직도 예.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주권자 전국회의 등의 시민단체가 예. 제안한 내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제 정치개혁연합 정당을 창당을 해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여기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여러 세력들이 공동으로 뭐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을 하자 뭐 이 얘기인데 이걸 일단 제안이 왔기 때문에 논의를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다른 이제 공식 라인에 있지 않은 다른 의원들은 사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와서 사실은 이 제안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아예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실시하고 있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사실상 중단을 시키고 공천을 하지 말자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쨌든 뭐 비례정당으로 가는 노선 자체를 지금 잡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하다. 이런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 반응은 좀
박하게 나오는 거죠. 좀 그렇죠. 비판적이죠. 네, 한 군데도 지금 좋아하는 데는 없는데요. 특히 정의당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정의당의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 불의에 맞선 불의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런 비례연합정당 이런 것들에 동참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다른 야당들도 뭐 아까 반응이 뭐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얘기는 잠깐 했지만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제 뭐 비례정당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을 해왔는가 더불어민주당이. 그런데도 이제 비례정당을 창당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꼼수에 꼼수를 더한 적폐이다. 뭐 이런 주장을 이제 했고요. 그다음 민생당의 경우도 민주당이 비례 몇 석을 얻으려다가 초과 상관을 다 태울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박한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어요.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12시 37분에 이쯤에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1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인데 비행거리가 약 240km, 고도는 약 35km로 탐지가 됐고 추가 재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치를 봤을 때는 일단 단거리 미사일이나 아니면은 뭐 이전에 이제 발사했던 초대형 방사포 뭐 이런 발사체의 가능성이 이제 큰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지난달 28일에 북한이 합동 타격 훈련을 이제 지속하고 있고 여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도 했기 때문에 이 훈련의 일환으로 지금 발사체를 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와대는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죠. 그렇죠. 긴급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낮에 열고 이렇게 북한이 좀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중단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짧게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반응들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논평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행동은 불필요한 긴장만 조성할 뿐이고 동아시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단을 당장 해야 되고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라. 이건 문재인 대통령도 한 말이니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금 얘기한 이제 신년사 내용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으면서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기대와 희망 어디서 온 거냐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코로나19 사태로 참 할 일이 많은데 북측이 여기다가 근심거리 하나 더 얹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또 걱정스럽습니다. 돼서, 네, 걱정이 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증상 정도에 따라 치료 방식을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격리 중에 사망하는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완벽한 자가격리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판단 때문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을 맡고 있는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 연결해서 이번 내용과 함께 주말 사이 벌어진 코로나19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준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명지병원에도 환자들이 있는 상황입니까? 네네, 물론입니다. 저희 지금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이 9병상인데 네. 오늘 저녁에 또 한 분이 입원을 하셔서 지금 9병상이 이제 풀 가동 중입니다. 지금 명지병원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지금 근데 지금 뭐 예. 저희 9분 중에서 지금 한 분은 대구 경북에서 이미 지난주에 초에 전원이 돼서 저희가 미리 지금 환자를 이송받아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치료 중인 환자 음압병실에 있다고 하면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환자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주 경증인 환자분이 한 4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3분 정도는 이제 폐렴 증세가 좀 보이시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송된 분이 좀 약간 상태가 중증이세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좀 집중적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입원하신 분은 이제 좀 더 상태를 좀 파악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에서도 거의 100명이 육박하는 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좀 환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경기 북부의 가장 거점 병원이고 지금 국가지정음악병상을 9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네. 이제 오늘 저희가 풀베드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뭐 경증 환자를 다른 데로 이송을 하거나 이게 빼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지금 추가적으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는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 정부가 치료 체계 변경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대구 지역 상황이 아직까지 환자들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계속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뭐 계속 사실 이미 일주일 이전부터 이런 상태로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계속 속출하는 그런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없고 기존의 병원 체제에서 이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특히 그 음악격리 병상은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경증과 중증을 빨리 나눠서 대부분의 경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제3의 어떤 그런 시설 중심의 그런 캐퍼시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논지였죠.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뭐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어제 이제 그런 방침으로 돌아선 거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에서 지금과 같은 생활치료센터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경증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정부에 계속 제기를 했던 겁니까? 그렇죠. 뭐 이거는 굉장히 초반부터 네. 이번에 이제 다량의 이제 환자들이 생길 때에는 그 병원에서 이걸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또 그 병원에서 수용한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거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경증과 중증을 나누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전략, 이 진료 시스템의 새로운 그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논지는 좀 계속 있어 왔죠.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면 이거 병원이 아니니까 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뭐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 지난번에 지금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3차례에 걸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이제 대략 뭐 전체 숫자로 한 8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3군데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나누어서 2주간 이제 격리된 채로 계속 관찰을 했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뭐 대부분 뭐 몇 분 빼놓고는 이제 다 무사 귀가를 하셨는데, 뭐 그때 상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그 모든 확진자가 음압격리병상에 꼭 입원하셔야 될 이유는 없걸랑요. 네. 근데 이제 음압격리병상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좀 중환이나 이런 그 중증도의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면, 뭐 기관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료를 이제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환자로부터 이게 바이러스가 대량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관리하려고 그러면 음압격리병상 같은 그런 특수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와 같이 이제 대부분 경증의 환자들이 80% 이상인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그분 중에서도 이제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가에서 있으라고 하는 거는 좀 많이 불안할 수 있어서 네. 어쨌든 이게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결국 병원 입원에 준하는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증인 환자들이 병원이 아닌 제3의 1인실 격리 어떤 시설에 네. 입원에 입소해 있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 발표를 보면 1인 1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근데 네. 더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결국 이제 수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에 2명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치료를 할 때.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일단은 1인 1실을 고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연수원 시설로 하면은 뭐 지금 민간 시설까지를 만약에 지원을 받는다 그러면 그 뭐 몇천실, 뭐 몇만실까지 늘리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중증과 경증을 지금 4단계로 분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의사 진료가 다 있는 상태에서 다 환자들을 분류하는 게 아니라 중증과 경증을 구분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나
확진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그걸 다 일일이 확인하고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쉽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투입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갖고 분류를 해낸다 그러면 그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일단 좀 제일 이제 중요한 중증으로 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금 통계와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중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7만 명, 8만 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공개를 했고 이게 네. WHO까지 다 지금 공인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고령과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확률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을 1차 대상으로 해서 선별을 해내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 중에서도 지금 유증상이 있거나 또는 이제 그분 중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빨리 이제 CT를 찍거나 해서 그 일부 이제 이 임상 진단 검사를 먼저 해서 이분들이 이제 병원 쪽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네. 나머지 좀 젊은 층들이나 또는 이제 상대적으로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이쪽 그 생활치료센터로 먼저 들어가고 입소를 하게 되면 되고 거기서 이제 유증상이 되거나 또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폐렴 증세가 심해진다든가 이런 환자들은 선별해서 다시 병원 쪽으로 이송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있다가 상태가 좀 안정이 되면 또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한 거지 이렇게 그냥 한번 딱 그렇게 저희가 분리를 하면은 네. 또 분별을 하면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것만은 아닌 거죠. 네. 명지병원이 지금 경기도 소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꼭 대구 경북에서만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경기도 같은 네. 경우에도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음압병실이 있는 곳 외에도 예를 들면 병원 그 병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둔 상태에서 혹시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센터 같은 거를 좀 본격적으로 더 만든다고 하는 거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는 이제 계속 그동안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네. 경기도 감염병 대응본부가 따로 이제 있고 여기는 이제 메르스 때부터 있었던 이제 조직인데요. 그래서 지금 거기랑 그 긴밀한 협의하에서 일단 지금 경기도 의료원 한 3군데를 지금 다 비운 상태입니다. 아, 지금 다 그래서 비운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경기도 의료원 3군데가 비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당장 한 200병상 정도, 2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대략 수용할 수 있는 건성대 캐파는 지금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가 아니고 일단은 좀 관찰을 하거나 그 아까 경증이나 또는 중등도의 네. 관찰을 요하는 이제 환자들은 일단 한 200병상 되는 지금 그 경기도 의료원의 이제 병원들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상으로 이제 넘치게 될 때는 경기도에는 굉장히 또 연수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좋은 이 시설을 이제 저희가 그 일종의 조차를 해서 그 네. 시설로 이제 그다음 우한 교민들이 입소해서 했듯이 이제 그쪽으로 지정을 1차적으로 해서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대구 경북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은 괜찮을까? 우리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경기도 준비 상황을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이 어찌 보면 이제 너무 예상치 않은 상황에서 이제 신천지와 이 청도 대남병원을 이제 거점으로 해서 이게 확 했기 때문에 사실 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조금 우왕좌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문제 제기했듯이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됐을 때 이거를 대비하는 하나의 어떤 시금석이 됐던 측면이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반면교사가 돼서 지금 각 지역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대응을 하고 지금 이미 준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25번째 환자, 지금 완치 판정을 받았다가 다시 지금 양성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혹시 재감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재활성화라고 하는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 그래요. 이게 어떤 겁니까? 재활성화라는 건 어쨌든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가 이게 굉장히
양이 적어져서 바깥쪽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바이러스가 완전히 100% 사라지거나 이건 이제 굉장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좀 줄어들었지만 환자의 면역 상태가 떨어지면서 다시 이게 재활성화가 돼서 바이러스가 다시 증폭이 되면 이제 일종의 이제 이런 재감염의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진단 키트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바이러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진단 PCR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간접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PCR 검사조차도 사실은 바이러스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간접적으로 쪼가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검사에서의 어떤 그런 약간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측면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결국 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거 메르스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좀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어떤 입퇴원의 기준하고 환자가 격리를 하고 격리를 해제하는 기간이 이제 앞으로는 달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령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더라도 이제 자가격리가 됐건 아까 시설격리가 됐건 간에 좀 더 1, 2주는 더 그런 격리 기간을 이제 둘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 근데 메르스 때는 입원하는 것과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시점을 똑같이 보고 역시 퇴원할 때도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없을 뿐만이 아니고 전파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 이제 퇴원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지금 아까 이렇게 많은 다수의 환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입원은 일주일만 하더라도 아까 그게 생활 치료센터가 됐건 자가격리가 됐건 격리 기간은 앞뒤로 훨씬 길어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한병원협회 비상대응본부 실무단장을 맡고 계신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KBS 1라디오에서 화제가 됐던 방송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네,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료 인하 운동을 시작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한 분을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죠.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이영근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전주시 또 한옥마을 건물주가 나서서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다는 상생협력 선언식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건물주면 글쎄요, 돈이 많은 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네, 여기에 건물주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다 영세 건물주도 있고 또 임대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려운 이웃과 같이 한다는 상생의 마음으로 이런 선언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전주 한옥마을은 2년 전부터 건물자와 세입자 간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한옥마을 사랑의 모임이라는 것을 발족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건물주들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행정의 분위기 조성같이 여러 가지 협조 받을 일을 우리가 받아서 임대료 인하 선언식을 갖게 됐어요. 하지만 난 인하 반대한다 아니면 나는 좀 생계가 어려워서 힘들다 이런 분들도 좀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 그 재앙에 대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임대로 인해에 대한 반대나 걱정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임대료 인하는 언제까지로 지금 예상하세요? 네, 지금 그 현실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는 우선 3개월 이상 그러니까 3개월 정한 것이 아니고 3개월 이상 네. 그 임대 그 건물주에 따라서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 가격 인하도 상황에 따라서는 예. 조금 더 인하해서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인하 비율은 대체로 지금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인하 비율은 예. 10% 이상이라고 하나 조금씩 더 이제만 인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20% 인하도 있고 30% 인하 있고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각자 맞으면 이것이 뭐 어떤 그 강제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나 10% 이상 그 인하 그다음에 3개월 이상 그 기간을 연장해서 인하하도록 하기로 우리가 선언을 했어요. 오늘 애프터 서비스는 오태훈의 시사본부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시작한 전주 한옥마을 건물주 이영근 씨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는 테드란 재단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데릭 시버스라는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소개한 일화입니다. 공원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 갑자기 우통을 벗은 채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춤을 추는데요. 얼마 뒤 드디어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결국 공원의 모든 사람들이 춤 대열에 합류합니다. 이럴 때 보통 처음 춤을 추기 시작한 남자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를 겁니다. 하지만 시버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남자를 따라 춤을 춘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없었으면 첫 번째 남자는 그냥 바보 취급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이후 세 번째 사람은 훨씬 적은 연기로 춤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고 이때부터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경희대 김상옥 교수가 전한 시버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혼자서 외로이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합류하는 두 번째 사람이 되어라. 착한 임대인 운동, 우리 모두가 두 번째 사람이 되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문자 참여해 주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